베니스 비엔날레는 잘 아시다시피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비엔날레죠. 이 베니스 현장에서 특별전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우리 광주 비엔날레가 30년 동안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반추해보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스스로 평가해보고 또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광주 비엔날레가 돼야 되는가 하는 그 비전도 아마 이번 베니스 특별전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4년 문체부에서 이제 강주 비엔날레 개최를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 1995년도에 제1회 대회가 열리게 되고요. 경기를 넘어라는 주제로 이제 163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게 되고 한국 현대미술에 있어서 역사적인 장이 펼쳐진다고 보입니다. 근데 특히 1995년도는 이런 한국 현대 미술사에서도 의미 있는 해였는데요. 강주 비엔날레뿐만 아니라 베니스 비엔날레에 한국관도 들어섰던 시기예요. 당시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세계화 기조에 맞춰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 미술의 세계화가 열리게 된 의미 있는 해라고 보여집니다.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에 부는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뭔가 부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뭔가 한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강봉규라는 예총 회장과 강운태라는 당시 시장이 만나서 이걸 한번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광주의 여러 미술인들은 너무 그 국제적인 어떤 감각은 없잖아요. 나부터서도. 그러니까 이영호 씨는 그때 당시 잘 알겠지만은 동아일보 당시에 기자를 하다가 약간의 국제적인 어떤 뭘 있을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영어를 좀 통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영호 씨가 백남준에 대한 또 백남준도 약간 뭐 이렇게 프로덕션이 있어가지고 연결이 됐겠죠. 그렇게 했지 백남준 선생이 이걸 비엔날레를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건 아니죠. 그러나 2회 때 백남준 선생이 상당히 출품을 하셨고 그런 거죠. 뭐 출품해 주려면 한 거니까. 여기에 있는 백남준 선생까지 뭐죠? 광주에 응? 고인돌. 지금 어디가 거기 있죠? 지금 재단 1층에 있는데 지금 베니스로 운송했어요. 베니스로요? 베니스에서 이번에 전시한다고? 네. 그걸 가지고 오니? 백남준 선생님은 미술 문화에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고 깊이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비엔날레가 성행하던 시대였는데 한국에 그럴듯한 국제 비엔날레가 없으니까 이 비엔날레를 한국에 유치해야 된다. 그래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세우는 일을 먼저 착수하셨고 그 다음에 광주 비엔날레 창설에 뭐 여러분들 정치계의 인물이라든가 문화적인 그런 유명 인사들이 다 백남준 선생님과 함께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 정치권에서 이제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일이라 그런 거에 백 선생님이 상당한 그런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백남준의 전성기라고 봐야 돼요. 한국 큐레이터로서는 할 수 없었던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그런 인맥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그 인터랙티브 아트 파트에서는 25명의 세계적인 멀티미디어 아티스트들이 다 참여를 한 거예요. 자신의 비디오 아트가 그런 인터랙티브 아트의 초기적인 형태였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그런 자리로서 굉장한 잔치를 벌인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게 안티 비엔날레가 통일미술대인가요? 아니면 두 개가? 안티 비엔날레가 통일미술제고 통일미술대제가 안티 비엔날레죠. 왜 그러냐면은 광주 비엔날은 관에서 주최하는 거잖아요. 안티 비엔날은 순전히 그 민간인들이 모여서 민간인들의 어떤 호주머니에서 털어낸 약간의 비용으로 만들어낸 거죠. 당시에 그 비엔날레 구성이 너무 국제적인 어떤 작가들 내지는 국제화적인 어떤 모습들 또 그런 문화의 행사들이 너무 광주 5.18 항쟁에 대한 그 재고는 전혀 없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당시도 광주항쟁의 역사적인 규명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민주화에 대한 그런 열망 그리고 반 5.18에 대한 그런 정부의 어떤 생각들에 대한 굉장히 반감이 셌죠. 거기에 항쟁하는 뜻이 굉장히 강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종의 5.18 구금묘역이 있던 지금 구금묘역이죠. 당시에 있었던 그 영령들에 대한 하나의 문화적 시킴굿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엔날레가 어쨌든 간에 그 주류 미술인들에 의해서 좀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고 힘 있는 그 분들로 이게 되면서 너무 이게 서구지향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비난을 받게 되는데 민중미술 계열의 그 큐레이터들과 작가들이 이제 안티 비엔날레를 주도하게 됐죠. 과거의 글로벌리즘이 서구 문화에 따라서 그 3세계를 변화시키는 개념이었으면 로컬리즘이 글로벌리즘에 개입하면서 그 로컬 문화를 미학적으로 정치적으로 확대시키는 그런 시각에서 보면 그게 안티 비엔날레 정신이 발휘됐으면서도 그것이 그 광주 비엔날레의 어떤 그 개념적인 진폭을 넓혀주는 그래서 저는 바로 그것이 글로벌리즘과 로컬리즘이 서로 만나서 글로컬리즘을 만드는 거에 한 가지 예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1회 때 안티 비엔날레를 한 사람이 묘하게 비엔날레를 요즘 말로 움직였잖아요. 대표가 되어서. 근데 그건 참으로 그 디테일한 데가 있어요. 광주 시립미술관이 민간인 전문가로서 처음으로 미술관장을 뽑았어요. 그런데 소원종 시장이라는 분이 강행규인을 지목을 해서 그래서 첫 또 민간인 미술관장으로 들어갔는데 2개월 후나 3개월 후에 그걸 알게 됐어요. 미술관장이 비엔날레를 주관하게 됐다는 시에서 누가 가지고 온 내 후배가 가지고 온 그래서 그걸 보고서 비엔날레를 주관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내가 당황을 해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처음에 서울에 있는 성환경이라는 죽었어요 지금. 그 미술 평론하고 성환경 알죠? 그 친구하고 연락을 했어요. 그 이제 약간 후배지만 친구로 이렇게 지냈죠.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하는데 한번 내려라. 그래서 내려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영철이라는 기획자를 데려다가 또 이제 엄혁이라는 또 김숙이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친구들 젊은 패거리들을 데려다가 기획실을 만들었죠. 재밌는 것은 안티 비엔날레는 어떻게 보면은 비엔날레에 대한 반 비엔날레적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안티라는 것은 정반합이라는 어떤 변칙법적 어떤 논리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결국 하나로 간 겁니다. 그래서 팔자에 없이 비엔날레를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이에 비엔날레는 내가 비엔날레를 기획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기획자들과 이론가들을 데려다가 젊은 사람들을 팀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랄드 제마이라는 그 전설적인 기획가라고 하죠. 나보다 한 8살 더 많을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을 이제 헤드 커미셔너로 말하자면 감독제는 없었기 때문에 그 양반을 제일 그 커미셔너로 데려다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좋은 감독들이 많이 왔고 좋은 기획자들이 많이 왔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피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하나로 모으는 그 총감독제를 하자. 우리가 이게 끝나면서 우리 이해 비엔날레를 끝나면서 그래서 오늘날 같은 기획을 오늘날 같은 체제를 만들어서 총감독제로 온 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중학생 신분으로 제1회 광주 비엔날레를 관람했었고 이후 20년 후인 2016년 광주 비엔날레 작가로 참여하게 되면서 이렇게 감회가 새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계의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서 볼 수 있는 공간이 흔치가 않잖아요. 근데 그 다행히도 제 고향에서 이 비엔날레를 큰 국제 전시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행운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자라면서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 예술을 보는 접근이. 당연히 제1회 비엔날레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 이제 대상 수상작이 그 쿠바 작가 이 그초에 잊어버리기 위하여라는 이제 설치 작품이었는데요. 이 설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됐었어요. 네, 그때 이제 시민들의 평가가 굉장히 가혹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굉장히 전통적인 그 예술 형식에 속에 있었던 이 시민들에게 설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하고 좀 불편했었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런 것이면 나도 만들겠네,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30년 동안 그 어머니가 예술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 있는 어머니신데 저보다 더 성실하게 비엔날레를 지금까지 관람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예술 별거 아니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즐기십니다. 근데 그게 바로 광주 비엔날레가 어쩌면은 가장 중요하게 해주었던 역할과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그 제1회 국제 큐레이터 코스에 참여했던 기억입니다. 국제 큐레이터 코스는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20, 30대의 젊은 큐레이터와 아티스트들을 강주 비엔날레 재단에서 모집을 하여서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서로 알아가는 그러한 큐레이터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강주가 굉장히 작은 곳이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뭔가 미래에 대한 설계 그리고 어떠한 그런 막연함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강주 비엔날레 전시를 보고 성장하고 또 큐레이터 코스를 참여함으로써 조금 저의 그 미래에 대한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광주 비엔날레에서 시민을 상대로 하는 문화예술 강좌가 굉장히 활성화되던 시기가 2010년, 11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비엔날레에서 강의도 듣고 하면서 도슨트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처음 도슨트 도전을 하는데 이제 심사를 보시는 그때 실장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기를 수학교육을 전공을 하셨는데 어떻게 현대 미술을 해설을 하실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포기하는 그 수학을 설명을 하는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의 작품으로 들어오는 현대미술은 그 동시대의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다 들어와요. 그러면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니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게 다가가거든요. 그걸 먼저 공부를 해서 그걸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하는 건 자신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 당시 광주 비엔날레를 준비하는 팀 작가들이 이 기록관을 찾아와서 관련 기록물을 열람하는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에 응대를 하면서 같이 협업 전시까지 기록관에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아티스트 친구들하고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저는 공부를 하는, 그전에는 계속 대학에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대학 밖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이나 삶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광주 비엔날레와의 협업을 통해서 그런 다양한 실천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그런 활동들에 관심을 갖고 저 역시 그런 활동을 하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비엔날레는 이제 항상 자유롭고 개방되어 있고 도전적이고 실험적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작가가 어떤 작품을 만드느냐, 또 어떻게 전체적으로 설계가 돼서 전시되느냐, 사실 저는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거를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에 바로 하루나 이틀 전에 마지막 다 이제 정리를 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전체를 이렇게 쭉 이제 관람을 하면서 역시 그때가 가장 설레임과 걱정스러움이 이제 다 펼쳐지면서 마치 제 자식이 태어나는 것 같은 그걸 봤던 두 번의 그러니까 그 전야제라고 그래야 될까? 그때가 제일 기억이 역시 남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비엔날레 전시는 늘 그 비엔날레가 그 열리고 있는 공간, 지역,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응축하고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 항상 그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필수로 동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창작자의 책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늘 작가들에게는 비엔날레 참여라는 것은 가장 짜릿한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것이 어떤 국제적으로 이 작품이 더 많은 분들에게 선보이는 장이 되기도 하면서 또 미술사적으로 비평적으로도 더 한 번 더 들여다보게 하는 그 어떤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Now, in the whole world, there are more than 300 biennales and triennales. The biennale is something different from museum practice, which is coming every 2 years, and then also always different artistic directors. So you can enjoy this different perspective of how we see the world, but also how we continuously see or locate in the same space and same place and same history, and see how we can reinterpret something happened already in the past. And Gwangju Biennale has put forward many different ideas over its years and its iterations, but it's always called back to its founding of the Gwangju Uprising and the struggle for democracy and self-determination. This social struggle is extremely important for contemporary art, as one can never unpack and separate art from its time and society. The Gwangju Biennial, more than any other, I think, is about not just art history, but kind of real lived history and how the two things come together within it. And then there's a dialogue that I think is completely unique because of the foundation of the biennial and why it was founded, in terms of that dialogue with real life, that I think has always struck me through every iteration as something that provides an interesting context for art and the way it can develop. 카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2차 세계 대전의 그런 아픔을 딛고 이제 문화예술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치유하고자 탄생이 되었던 거고 광주 비엔날레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예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패러다임을 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뭐 광주 비엔날레 역할이기도 하고 의미라고도 보여집니다. The relationship to Gwangju Spring, to me, it seems like it's a little bit of a memorial. The question is how to keep the memorial alive, you know, how to keep it meaningful and not just to be like a kind of a ceremony that you do automatically, where after a certain amount of time, you don't even know why you do it. So I think the challenge is always to find the connections between history and what is happening now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so that it doesn't become something ossified, but it's something that is alive and is current, you know, and making the connection between Gwangju Spring and other events in the world that, you know, are related histories. 사실 남겨지는 모든 것들이 역사 일부가 되잖아요. 광주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비엔날레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근데 쓰여지는 부분이 있고 언제나 누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는 영원히 끊임없이 새로 쓰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쓰여진 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익히 알지 않는 부분들도 계속 노출이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많이 들은 얘기가 아닌 다른 방식들도 계속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요. The Gwangju Biennale is very much about storytelling. It has to be, because it's founded on stories and histories that are contested in some ways or have been contested in the past. So as a writer, it becomes extremely interesting
to be in a space where there's so much storytelling going on and so many different stories from different places that sometimes might compete and sometimes might come together. Biennials can be just as strong when they're about or introduce subject matter that no one's really discussing and that isn't really already a part of a discourse, but can generate a discourse to come in the future, which would mean in a way that at the moment the biennial happens, it's not the center of discourse, but it launches a discourse that will happen next year or the year after or the year after that. And I think it also has a valuable role to play in that sense. It also functioned extremely well as a forum, as a kind of a meeting place for artists from many parts of the world to come together in a place and to exchange ideas and to have dialogue. So it actually works very well in that sense, because maybe Gwangju is not a gigantic city. It's not like Seoul or Tokyo or Shanghai. So it's possible to have a much more intimate gathering of art practitioners, and a lot more conversation and a dialogue can happen in Gwangju. The Gwangju curatorial course has really trained the next generation of curators in Korea, in Asia, and at the world at large. And this has been a really important meeting point for young practitioners to bring together their local scenes and bring together a diverse set of ideas, to experiment with them, not only in the academia, not only in the university, but rather in the exhibition space. It has been playing a significant role for the region and also the worldwide. The Gwangju Biennale could just continue, but also revisiting what they have done in the past and then reflecting what is the changes in a surrounding environment. So I can only look forward to see how Gwangju Biennale develop in the future. 역대 광주 비엔날레 참여 작가를 분석해 봤을 때 젊은 작가들이 30대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시아권 작가들도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있어요. 그만큼 그동안에 광주 비엔날레가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세계화 매개를 시켰고, 그동안 약간 소외되었던 아시아의 작가들을 이렇게 발굴을 하는 이런 역할들을 좀 더 강화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엔날레라는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팬데믹 이후로 많은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이제 비엔날레는 언제나 다른 상업적 그런 장보다는 좀 더 시대 정신을 더 투명하게 바라보려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시대 정신이 과거의 시대 정신과는 많이 달라져 가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생태적인 질문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 운송이 국제 행사일수록 어마어마한 예산을 차지하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런 부분들이 다음 단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엔날레에서도 항상 그 지역 학생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기회가 더 열렸으면 그 미술에 관심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지역 작가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좋은 작가들도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작가들이 소외되지 않게 잘 이렇게 수집을 하셔서 또 많이 보여주시고, 또 많은 해외 아티스트 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기록을 연구하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 정보가 바로 아카이브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비엔날레의 아카이빙의 일환으로 콜렉션이 참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비엔날레는 임시적인 작품이나 이제 해체가 돼야 될 운명의 그런 작품들을 비엔날레가 소장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Gwangju Biennial should focus on on many things, but two things that I think for me are very central. One is this issue that I mentioned just before about production of new work. I think Gwangju Biennial should try to stimulate production and should try to find resources for artists to produce and present new works that are made specially for the show. I think it makes an exhibition very unique
and it gives people a reason to travel to see it because they have not seen these works before. The other important aspect is how to, in a sense, defend the intellectual integrity of art exhibitions, particularly when the market is becoming so powerful everywhere. Also in Korea these days, it looks very sexy and very nice to have all of these fancy galleries and art fairs and collectors. But then after a certain amount of time passes, you realize that the effect it had was not necessarily positive. It reduced art production towards something much more decorative, towards something depoliticized, towards something less intellectual. It's very, very important for Gwangju Biennial to defend a kind of intellectual integrity of artistic practice, of curatorial practice, of exhibition making. 요즘 같은 어떤 아트페어 상승의 시대에서 많은 분들이 그 파급 효과가 좀 반전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으시지만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창작자들은 비엔날레가 갖고 있는 그 무게감과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은 아직 변치 않는 것 같아요. 비엔날레는 비엔날인 거예요. 비엔날레는 성공도 실패도 없는 것이에요. 비엔날레는 어느 작품이 가장 우수하고 뭐인지도 몰라, 솔직히. 나도 비엔날레 전시하면서 야, 이게 가장 감동적이다라고 한 것도 있지만은 가끔 나도 몰라요. 그게 미술이죠. 그러면 보고 다 느낌이 달라요. 당신 느낌하고 이 선생님 느낌하고 내 느낌은 다르죠. 그러듯이 비엔날레는 성공도 실패도 없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단지 하나 비엔날레는 그 해에 미술인들이 모여서 자기 작품 발표하고 좀 새로운 걸 또 보고 느끼고 그런 거죠. 함지박은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 굉장히 작지만 가장 근본적인 어떤 상징물,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미지가 만들어졌었던 가장 최초의 기원은 홍성담 선생의 파나 작품입니다. 5를 어떻게 하면 패배의 역사에서 승리의 역사로 전환할 것인가. 그래서 포착한 이미지가 바로 그 밥상 공동체를 만들어냈었던 여성의 주먹밥, 그리고 총을 든 시민군의 이미지였었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가 한 파나 안에 딱 들어간 순간 일종의 이제 기원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 해방 공동체이자 밥상 공동체이자 절대 공동체의 이미지가 그 순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근데 사실 어떤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의 이 맥락들을 또 놓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 함지박은 항상 함지박 하면 여성만 이야기를 하지만 여성 시민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그 여성 시민 그 또 주변에 그래서 같이 있었던 남녀노소가 모두가 같이 있었다는 것, 다양한 시민이 같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백 선생은 1995년 비엔날레 참여 작가로 그 출품작으로 고인돌을 출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인돌의 그 어떤 문화적 유산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비엔날레에 기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작품 제작할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그 작품은 실제로 우리나라에 아주 넓게 펼쳐진 고창의 고인돌 유적들을 방문하신 그때 느꼈던 그 인상을 바탕으로 작품하신 것인데, 제 작품에서도 이 어떤 태고의 미디어이자 아주 오랫동안 지구의 기억을 누적해서 응축하고 있는 존재로서 돌과 바위, 이 광물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크초 작가님의 작품은 이 어떤 그 광주 비엔날레의 특별한 사회 정치적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을 응축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주자들을 담지하는 어떤 배라는 존재, 어딘가로 거슬러 가고 가로지르고 새로운 터전으로 좌표로 옮기게 되는 그 배라는 존재,
이것이 또 어떤 이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제 작업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사시대에 지금 우리의 문명이 우리의 여러 가지 몸과 존재를 구획하고 있다면 뭐 여러 편이나 뭐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아니면 여러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다루고 우리 영토가 여기고 너의 영토는 그쪽이고 이것들 때문에 또 싸우게 되고 이런 동시대로 오기 전에 선사시대에 인간이 공통분모로 갖고 있었던 뭐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관념을 그냥 인간 존재로서 어떻게 이곳저곳에 공통적으로 느끼며 살아갔나 이런 감각 때문에 백 작가님도 고인돌을 발견하셨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 작업도 끊임없이 이런 공동의 기억 같은 것들을 파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획팀에서 왜 그런 큐레토리얼 관점을 가지고 제 작업을 선택해 주셨는지 10분 공감이 되고요. 전시가 기대가 되네요. 올해 저희들 전시의 타이틀은 판소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을 위한 이제 울림이라고 하는. 그러면 소리에 관한 것이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런 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현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또는 초월하는 이 공간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소리와 공간의 어떤 서로 합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올해 전시 감독이 니콜라 브리오, 프랑스 대단한 석학이기도 하고 또 기획자이기도 하고 또 실행가이기도 한데 정말 제 자신이 기다려지고 정말 그 설레입니다. 아마 올해 굉장한 그런 비엔날레 전시가 되지 않을까. 아마 많은 분들, 특히 광주 시민,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많은 미술인들 또는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 소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